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트럼프 계좌의 비트코인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요. 법이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나온 발언들을 한 문장씩 뜯어봤는데요. 문이 열리는 순서가 보였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금 낯선 장면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앞에서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의 개장벨을 동시에 울린 겁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자리가 이틀 전에 출범한 트럼프 계좌라는 제도를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미국 증권감독기관의 수장, 그리고 델 컴퓨터를 만든 마이클 델 부부까지도 나란히 서 있었고요. 근데 행사 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계좌에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느냐? 트럼프의 대답은 짧았는데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본인은 크립토의 열렬한 팬이었다라면서 이유는 딱 하나다라고요. 우리가 안 가지면 중국이 가질 테니까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까지도 나왔죠. 솔직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런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 9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난 자리에 있는 상황이죠. 가격은 한겨울인데 워싱턴에서는 다른 계절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이 온도 차이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트럼프 계좌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이때 태어난 미국의 아기들에게 나라가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고 약 150만 원 정도를 넣어줄 예정인데요. 아기가 뭘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돈이에요. 실제로 제도가 시작된 7월 4일 하루에만 50만 명이 넘는 아기들 계좌에 이 돈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부모나 가족들이 1년에 740만 원까지 더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좌에는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돈을 꺼낼 수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 계좌는 미국식 개인 연금 계좌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만들어주는 18년짜리 자물쇠 통장입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전부 딱 한 곳이죠. 미국 대표 기업 500개의 주식을 한 방울에 담는 S&P 500 인덱스 펀드. 이 상품 한 가지에만 들어갑니다. 계좌 어플 관리는 로빈후드라는 증권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BNI가 맡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주식 펀드 하나만 담기되어 있는 통장에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법조문 안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법에는 계좌를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조건들이 못 박혀 있는데요. 수수료가 0.1%보다 낮은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 이것만 허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대목은요. 미국의 재무부는 이 규칙을 더 엄격하게 조일 수만 있고 넓히는 건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넣으려면 대통령 서명 한 번으로는 안 되고요. 의회가 법을 새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과거 기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2024년 여름에 정부가 가진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쌓아두겠다 약속했죠. 그 약속이 실제 행정명령이 된 거는 이듬해 3월 약 7개월 뒤였습니다.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내리는 명령인데도 그만큼 걸렸다라는 거고, 더 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8월달 미국 직장인의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담을 수 있게 하라 관련 행정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담당 부처의 세부 규칙 초안은 올해 3월에서야 나왔었고요.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아기 계좌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라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이번 발언을 다시 돌려보면은 정작 트럼프가 힘을 준 단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편입이 아니라 기부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질문에 트럼프는 답을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크립토 쪽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기부 형태로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말의 뜻은 같은 행사장에서 서 있던 사람들을 보면 선명해집니다. 마이클 델 부부는 이날 약 9조 2천억 정도를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2016년부터 2024년 사이 태어난 아이들 최대 2,500만 명에게 한 명당 37만 원씩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스페이스 X의 사장 부부도 나섰어요. 형편이 어려운 지역 아이들부터 11살에서 17살 사이 200만 명 넘는 아이들에게 스페이스 X 주식을 선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행정부가 부자들이 값이 오른 주식을 이 계좌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부라는 단어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도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그림 위에 트럼프의 발언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델 측에서 컴퓨터로 번 돈을 냈고 스페이스X가 로켓으로 번 주식을 냈으니 다음 차례는 크립토로 돈 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에 벌어질 일은 비트코인이 아기 계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립토로 번 돈이 아기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쪽에 가깝겠습니다. 어쩌면 김이 빠지는 결론처럼 들리실 수 있겠죠. 근데 한 발 물러나서 이 제도 전체를 보면은 진짜 서늘한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계좌에 들어간 돈의 성격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법적으로 팔 수 없는 돈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360만 명이고요. 4년이면 1,4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나라가 넣어주는 첫 번째 돈만 더해도 21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제가 출생아 숫자로 직접 두드려본 어린 값이에요. 여기에 대일부부의 9조 원이 얹어지고 또 부모들이 넣는 돈은 또 별도로 쌓이겠죠. 이 돈이 왜 특별한지는 시장의 다른 돈들과 비교하면 보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인 ETF에 들어오는 돈들은 투자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빠져나갑니다. 회사 금고에 쌓인 코인들도 회사 사정이 생기면 팔려 나갑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스트레티지가 바로 지난주에 3,500개 정도를 팔았죠. 배당금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들이 회사의 공식 보고로서 확인됐습니다. 근데 같은 주에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죠.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캐나다 채굴 기업과 손잡고 세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서 채굴은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캐내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이 회사가 440억을 들여서 비트코인 500개를 매수했습니다. 이번 매수로 보유량이 8,000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치자면은 7,300억 정도 되는 양이죠. 이 전 세계 상장사 가운데 16번째로 많은 수량입니다. 작년 말에는 5,400개였는데 반년 만에 절반 가까이 불려나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분명한 건요. 주가는 60% 빠졌는데 회사는 오히려 계속해서 코인을 팔지 않고 모아나가고 있다는 거. 회사 주가랑 상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장면을 보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트럼프 가족은 왜 이렇게까지도 사모으는 걸까요? 지금 숫자를 보면 그 이유의 절반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최근 공개된 재산 신고에서 트럼프 가족이 작년 한 해 크립토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1조 5천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대통령 개인이 가진 비트코인 관련 자산만 7,400억으로 수정을 했고, 이 숫자를 놓고 미국 안에서도 해석이 갈립니다. 한쪽에선 대통령이 가족 재산에 유리한 정책 편다면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고요. 다른 한쪽은 오히려 정반대로 읽습니다. 가족 재산이 이만큼 걸려 있으니까 크립토의 불리한 쪽으로 정책이 돌아갈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읽을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런 해석들과는 별개로 부인하기 어려운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재작년 ETF 승인되면서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 사는 길이 열렸죠. 작년 당시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자산으로 쌓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직장인 퇴직연금에 담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갓 태어난 아기의 계좌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하나씩 떼어봤을 때는요, 각각의 뉴스인데 이어 붙여보면요, 방향성이 한 개로 모인다는 사실들. 비트코인이 내가 골라서 사는 자산에서 시스템이 알아서 담아주는 자산 쪽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의 끝에 있는 아기 계좌는 18년 동안 팔 수 없는 돈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던 종류의 그릇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죠. 이번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순서로 흘러가게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흐름들은요. 먼저 크립토 업계 부자들의 기부 발표가 나올 거고요. 비트코인을 계좌에 직접 담는 논의들 2027년 이후 의회 숙제로 넘어가는 순서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총 3가지예요. 먼저 법조문이 재무부의 확대 권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름길 자체가 없겠죠. 그리고 약속이 행정명령이 되기까지는 7개월 정도, 행정명령이 규칙 초안이 되기까지보다 더 오래 걸렸던 과거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편입이 아니라 기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켜볼 신호도 3가지로 좁혀집니다. 크립토 인사의 기부 발표가 실제로 나오는지, 퇴직연금 규칙이 언제 확정되는지, 그리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서 계속 사모으는지, 이 3개가 이번 이야기의 속도를 미리 알려주는 계기판이 되어줄 겁니다. 현재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팔았고요. 트럼프 일가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미국의 부모라면 아이 계좌에 S&P 500과 비트코인 중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그 답이 갈리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제도의 다음 싸움이 벌어질 자리가 되겠죠. 지금에서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해외 거래소, 선물 거래처럼 익숙하지 않은 방법들 쉽게 시작했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경험하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법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요.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 익숙한 환경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결국에 안정적인 방법이 되어주게 될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수익보다 먼저 오히려 투자금을 지키는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 가장 큰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코인 시장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뭘까?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딱 한 가지를 짚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면 어떨까? 이건 정말 일어나서 안 되겠죠. 근데 이번에 그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했을까요? 오히려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사이에 6% 넘게 상승을 했죠. 가장 무서운 일이 터졌는데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이상한 그림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4년 전의 겨울과 소름 돋게 닮은 장면 하나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뭔지도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자를 몇 개만 더 보시면 이 사건의 무게감이 확 느껴집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모은 평균 가격이 한 개에 1억 1,500만 원인데요. 근데 이번에 매도한 가격이 한 개당 평균 9,200에 매도를 했어요. 자기가 매수한 값보다 한참 더 저렴하게, 그리고 손해를 확정하면서 매도를 쳤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5월 말에도 32개를 판 적이 있긴 했었지만요. 그거는 사실상 맛보기 수준의 소량이었고, 이번 같은 규모는 지난 202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유명한 비트코인 비판론자인 피터 시프입니다. 크립토닷컴 뉴스를 보면은 이 시프 측에서 7월 6일 자기 SNS에 이렇게 썼어요. 이 회사가 초기 단계 폰지에서 중기 단계 폰지 사기로 넘어가고 있다. 폰지라는 거는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뜻하는데요. 시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비트코인이 8,900만 원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7,600만 원 선 아래까지도 탈탈 밀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 보유 기업이 손해보면서 팔았고, 유명한 비판론자는 붕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시장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정답은 파는 손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사는 손이요.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이 있죠.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증권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묶어놓은 건데, 연기금이나 기관 같은 큰 손들의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근데 이 통로에서 최근까지 열흘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만 했었죠. 빠져나간 돈이 무려 4조 원이 넘어가요. 이번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그 흐름들이 7월 2일에 딱 끊겨버립니다. 이날 하루에 3,400억 정도가 순유입됐고, 여기서 순유입이라는 거는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매도 공시가 나온 7월 6일 크립토타임스가 전한 집계로는요, 이날 하루에만 4,100억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특히나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11일 만에 처음으로 사는 쪽으로 돌아섰고요. 혼자서 약 3,200억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산수 한 가지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인데, 스트레티지가 일주일 내내 매도한 물량이 전부 합쳐가지고 3,300억이죠. 근데 ETF로 하루에 들어온 돈이 4,100억이죠. 역대 최대 매도라던 일주일치 물량이 반대편의 하루치 매수로도 다 덮이고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무너진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고,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지난 2022년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4년 전에는요, 이런 ETF 자체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큰 매물이 나오더라도 받아줄 만한 창구가 없던 시장, 하루에 4,100억을 받아내는 창구가 생긴 시장, 이 두 가지가 같은 뉴스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반등에는 연료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얄궂은 연료가 있는데, 매도 소식이 퍼지면서 선물 시장, 그러니까 미래 가격에 미리 돈을 거는 판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코인니스트가 전한 분석업체 알프렉타르 진단으로는요, 이 베팅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강세에서 약세로 확 꺾였다라고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쪽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쪽에 돈을 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에 거는 걸 숏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정작 진짜 비트코인, 현물 쪽은 ETF 매수 덕분에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인스태튜 집계에 따르면요, 가격이 9,500만 원 선을 넘어가는 동안에 6,900억 정도 숏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청산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가지고 하락에 걸었던 사람들이 강제로 정리당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시스템이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됩니다. 숏 스퀴즈가 벌어진다는 거죠. 하락한다에 걸었던 돈들이 오히려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는 땔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이 진짜 코인을 쥐인 사람들은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 겁을 먹은 거는 종이 위에 베팅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겁이 오히려 반등의 재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라면 이제 시간을 4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가 대규모로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코인데스크 보도를 보면은 2022년 12월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700개를 한 개당 2,500만 원, 총 18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아끼려고 일부러 손실을 확정하는 절세용 매도였었고, 이틀 뒤에는 810개를 도로 매수하긴 했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매도 시점입니다. 2022년 12월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거의 바닥을 찍던 구간이었었고, 그 당시 2,500만 원 안팎이던 비트코인은 그 뒤로 쭉 상승하면서 2025년 10월 약 1억 8천만 원을 찍었죠. 계산하면 7.7배 상승인 건데, 게다가 이번 매도는 그 고점에서 반토막 가까이 빠진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측 크립토 베이직 측에서는요,
그때랑 같은 흐름들이 반복된다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7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계산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겠습니다. 이건 그 매치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재밌는 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 자체가 정반대로 갈렸다는 점인데요. 세계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매도가 오히려 회사의 돈 문제에 대한 시장의 걱정들을 덜어줬기 때문에 가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고, 반대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7월 2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방식 자체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 그러면서 차라리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세계적인 전문가들마다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같은 개인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판별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게 반복되느냐 그리고 커지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알프렉탈 측에서도 같은 기준을 내놨는데요. 매도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매도 규모가 더 커지는지, 그때는 당연히 부정적인 신호로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위해서 제가 보는 그림들은 이번 매도가 배당금 마련을 위한 일회성 자금 관리로 시장이 이미 소화가 됐고, 당분간 같은 규모의 매도가 급하게 반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먼저 방금 보신 것처럼 하루치 ETF 매수가 일주일치 매도를 덮을 만큼 받아주는 손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는 이번 매도 뒤에 현금을 3조 9천억 정도 쌓아뒀습니다. 다음 배당 때문에 당장 또 코인을 던져야 될 만큼 주머니가 비어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번에 매도한 물량은 전체 보유량의 0.4%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 스스로도 딱 필요한 만큼만 건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건이 한 가지 붙죠. 이 회사 이사회는 6월 말 최대 1조 9천억 정도까지도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승인을 해뒀고, 이번 매도에는 그 한도를 쓰지 않아가지고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한도가 실제로 쓰이기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매도가 다음 달에도 이어지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줄 신호등인데요. 역대 최대 매도가 나왔지만 ETF의 하루 매수가 그 일주일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하락에 걸었었던 6,900억 정도 베팅이 청산되면서 오히려 반등의 연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이 매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반복되느냐, 이거 딱 한 가지겠죠. 만약에 다음 달에도 스트레티지가 또 매도를 한다면, 그리고 더 많이 매도한다면 그때도 시장이 이번처럼 받아낼 수 있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이 답답하게 느껴질수록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바꾸기보다는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먼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큰 비중으로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조급하게 새로운 매매를 반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처럼 알트코인 위주의 순환 매장이 활발한 시장에서는 무조건 급등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을 활용한다거나 현실적인 목표가를 찾는 이런 연습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제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이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 현실적인 목표가를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게 수익을 만들기보다도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리플이 XRP를 시장에 풀면 풀수록 이제는 그게 가격이 나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10억 개가 풀렸죠. 원화로 치면 1조 7천억 원어치입니다. 근데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4% 올랐습니다.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번 오래된 상식을 정면으로 흔드는 숫자가 하나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숫자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계산이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배경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에스크로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에스크로는 잠금되는 금고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발행량이 1천억 개였죠. 리플은 2017년에 자기가 가진 550억 개를 이 금고에 스스로 넣고 잠궜었고, 리플이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낼까봐 불안해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만든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에는 매달 1일에 딱 10억 개씩만 자동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리플은 그 중에 대부분을 다시 넣어가지고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희 채널에서 자주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론은 그 금고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활동하는 빌 무건이라는 변호사가 있죠. 리플 관련된 소송과 데이터를 몇 년째 추적해온 사람인데요. 리플의 우호적인 인사라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이번에 이 사람이 들고 나온 거는 의견이 아니라 장부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공개 장부거든요. 그 장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금고에 남은 XRP는 전체의 32%가 안 됩니다. 개수로는 324억 개, 지금 시세로는 56조 원 규모입니다.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중은 36%에 가까웠었는데요. 1년 사이에 3%포인트 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많은 코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달마다 10억 개가 풀리게 되면 리플은 보통 7억 개 안팎을 다시 잠깁니다.
그러니까 평균 3억 개 정도, 돈으로 치면은 약 5,200억 규모가 매달 금고밖에 남게 되는데요. 이 물량들은 거래소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 기관들과의 제휴, 시장이 원활하게 돌도록 유동성을 대주는 일, 그리고 생태계를 키우는 데 쓰입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기관형 사업들을 넓혀가는 자금줄이기도 하겠고요. 참고로 리플 대표 측에서는 코인 보유분을 빼고도 올해 회사 매출이 연 1조 5천억 정도 규모에 도달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사가 코인을 내다 팔아먹고 사는 이런 구조들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유지가 되면 내년 7월달 금고 비중이 29%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이번 모건의 계산입니다. 여기까지는 공개 장부, 그리고 여기서 집계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방금 32.5%라고 말씀드렸죠. 비판하는 쪽에서는 지금도 리플이 40%를 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까요? 정말 재밌게도 둘 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세고 있는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32.5%는 금고에 잠긴 것만 센 숫자입니다. 40%는 금고에다가 현재 리플 회사가 지갑에 따로 들고 있는 물량까지도 전부 합쳐서 센 숫자입니다. 이 집 재산을 말을 할 때 한쪽은 집값만 말한 거고요. 다른 쪽은 집에다가 차까지 얹어가지고 말하는 거,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그럼 회사 지갑에 얼마나 있느냐? 작년 9월 기준으로 약 45억 개라는 외부 집계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추정치를 그대로 얹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리플이 실제로 진 몫은 전체의 37%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은 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버린 숫자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숫자가 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지난달에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해외 매체 측에서 금고 잔고를 약 380억 개라고 보도했었고, 같은 달에 블록체인 장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사이트에는 329억 개로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나온 두 숫자가 50억 개 넘게 차이가 난 거고, 장부는 매달 바뀌는데 기사랑 주장은 옛날 숫자를 계속 복사해서 쓰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 모건 측에서 답답해한 지점도 정확히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금고가 줄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묘한 대목인데요. 이 금고가 원래 왜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리플이 물량을 팔까봐 그게 무서워서 잠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것도 리플을 비판한 쪽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친 리플 변호사 입에서요. 모건 측에서 지난달 리플이 매달 더 많이 풀고 다시 잠그는 양은 줄여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야지 XRP가 더 빨리 완전한 유통 상태에 도달한다는 논리인데, 이 9년 전 같은 경우는 어땠었죠? 리플이 매도한 게 공포였었는데 이제는 리플 편이 더 빨리 풀으려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의 방향성이 180도 뒤집힌 거죠. 그리고 그 뒤집힘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시장이 직접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번 달인데요. 1조 7천억이 풀렸는데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이번 이야기에는 한 단계 더 소름 돋는 계산이 붙습니다. 리플의 기술을 초창기부터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 데이비드 슈워츠, 전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달에 금고의 끝이 언제냐는 질문에 직접 답을 했어요. 지금처럼 매달 2억 개, 3억 개 정도밖에 안 남는 패턴들이 이어진다면은 금고는 앞으로 9년에서 10년 뒤에 완전히 텅텅 비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연도로 따지자면 다가오는 2035년, 2036년 무렵입니다. 물론 슈워츠 본인 측에서도 리플이 쓰는 수량, 그리고 다시 잠그는 수량이 바뀌게 되면은 그 시점은 달라진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었지만요. 2035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확정은 아니고 이 지금 속도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늘려본 계산이라는 점,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근데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슈워츠는 이걸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새로 나오는 물량들이 아주 천천히 줄어들면서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XRP의 금고는 언젠가 확실히 문을 닫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XRP에도 공급 일정이 끝나가는 자산이다, 이런 이름표가 처음으로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지난 1년을 다시 보면은 그 그림 자체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 그대로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동안 소송은 끝났고, 현물 ETF는 상장되면서 몇 주째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고요. 은행 인가는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리플의 금고는 조용히 매 달마다 기계처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격과 구조가 정반대로 움직인 1년이었던 셈인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600원 라인에서 바닥으로 굳어지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이번에 방금 보신 것처럼 10억 개 해제라는 가장 큰 공급 이벤트에 지금 시장이 더 이상 겁을 먹지 않았었고, 그리고 차트에서도 신호가 겹치고 있죠. 추세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슈퍼트렌드라는 보조지표가 6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서 매수 신호를 내섰는데, 직전에 같은 신호 나왔을 때는 14% 상승이 뒤따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가까이 23번 연속으로 가격을 막아서던 1600원대 부근의 벽을 마침내 돌파하면서 올라선 상황이죠. 그리고 그 벽이 이제
아래에서 받쳐주는 자리로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유지해준다면 다음으로 부딪히는 벽은 1,800원대 부근까지는 돌파 여력이 있겠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 삼을 자리는 1,600원대 초반 라인이에요. 과거에 8억 개가 넘는 XRP가 이 가격대에서 손바뀜 됐었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본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구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던 동안에는 1,830원 라인을 두드리는 흐름들이 유효하겠고, 반대로 이쪽 라인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다음에 큰 받침대는 1,200원대 라인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디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 기준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플 금고에 잠긴 XRP는 1년 만에 36% 부근에서 32% 밑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속도면 내년 7월달 29%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리플이 40%를 쥐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라기보다는 회사 지갑까지 합친 이 낡은 숫자였었고, 정직하게 전보다 세어본다라고 할지라도 리플 몫은 줄어드는 방향성이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10억 개가 풀린 날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물량 공포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이 공급 쪽의 족쇄가 이렇게 풀려가는 사이 미국 상원에서 멈춰있던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코인의 법적 신분을 정해주는 법을 다시 살리려는 새로운 로드맵이 나온 상황이죠. 공급의 문이 닫혀가는 자산에 수요의 문까지 열리게 된다. 그때 XRP 가격표는 어떻게 다시 매겨질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어나가 볼 예정이고, 리플에 대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완벽한 이 최고점에 대해서 맞추려는 생각들은 오히려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시장에는 기술적인 저항도 있겠지만요,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가격 구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런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이해하시고 분할 매도를 계획을 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시장 대응이 가능하겠죠.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과거의 심리적인 저항 구간에서의 분할 익절까지 안내드렸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지 함께 보는 습관이 훨씬 더 현실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번 주 월요일이죠. 미국에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 여성이 자기 부부가 가진 회사 주식을 미국 아이들 200만 명한테 한 주씩 나눠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그리고 그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 X고 일론 머스크의 로켓 회사죠. 글을 올린 사람은 머스크의 오른팔로 불리는 그윈쇼트의 사장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냥 훈훈한 기분 뉴스입니다. 근데 이 발표 전에 트럼프 측에서 방송에서 콕 집어 말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집었습니다. 머스크가 회사 주식을 기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말을 했죠. 근데 정작 움직인 거는 머스크의 2인자였고 머스크 본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도지코인이 한 달 사이 30% 가까이 빠지는 동안에 머스크라는 이름에 시큰둥해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침묵이 왜 도지코인 투자자가 지켜보셔야 될 신호인지, 그 뒤에 깔린 판들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이번에 건국 250주년 생일에 맞춰가지고 트럼프 계좌라는 제도를 정식적으로 출범시켰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나라가 아이 이름으로 열어주는 주식 통장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태어난 아기한테는 정부가 첫 번째 시드머니로 150만 원을 넣어줄 예정이고요. 이 돈은 자동으로 주식형 상품에 투자가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했죠. 델 컴퓨터 창업자 부부는 9조 6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고요. 다른 대기업들도 직원 자녀 몫을 얹어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슈터의 사장이 여기에 합류를 하는데요. 근데 방식이 특이했어요. 돈이 아니라 스페이스 X 주식을 딱 한 주씩 200만 개가 넘는 계좌에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소득이 낮은 동네에 사는 11살에서 17살 아이들이고요. 자기 집에 있는 텍사스 근처 아이들은 조금 더 챙긴다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 X 주가가 연휴 직전에 한 주에 24만 8천 원이었으니까요. 전체로는 약 5천억 정도 되는 선물입니다. 참고로 쇼트웰 사장이 가진 스페이스 X 주식은 1260만 주입니다. 돈으로 따져보면 3조 7천억 원어치고요. 회사에서 손꼽히는 개인 대주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와요. 트럼프 계좌는 법으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돈들은 전부 미국 대표 500개 기업을 묶은 상품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 그럼 스페이스 X라는 한 회사의 주식은 대체 어떻게 들어갈까요? 미국의 재무부는 주식 기부가 가능하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좌에 반영되는지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사람 쪽에 있거든요. 이 날짜를 순서대로 세어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지난 6월 29일 미국 매체 세마포어가 보도를 합니다. 백악관 쪽이 이미 스페이스 X랑 주식 기부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트럼프가 입을 열기 전에 물밑 접촉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7월 초
트럼프가 경제방송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의 기부 가능성을 질문받고요. 머스크가 기부할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더 하는데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머스크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었고 이 축하는 메모로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4일 계좌가 출범했고요. 7월 6일 등판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쇼트웰이었었죠. 그리고 머스크는 하겠다는 말도 안 하겠다는 말도 그냥 없이 조용히 묵묵부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두 사람은 작년 당시 정부 지출 문제로 공개적으로 크게 다퉜다가 가을쯤에 다시 손을 잡은 사이인데요. 그 화의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지금 이 기부판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전 국민 앞에서 기대감을 못 박았죠. 정부는 회사랑 미리 이야기를 마쳤죠. 회사 2인자는 먼저 성의를 보였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판 위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에 답을 하시려면 지난달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세상에 처음 공개된 숫자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스페이스X는 6월달 12일에 미국 주식시장의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고 공모로 끌어모은 돈만 115조 원,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었습니다. 회사 분가는 2,70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상장 첫날에 주가가 20% 뛰면서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장을 하려면 회사 속사정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내는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바로 그 서류에서 뜻밖의 항목이 튀어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18,000개 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매수한 값은 약 1조 원, 지금 평가액은 2조 원입니다. 회사 설명으로는요. 남는 현금을 굴리는 전략적인 비축분 성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시죠. 그동안 블록체인 분석업체들은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을 8,300개가 안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해왔습니다. 실제는 그 2배가 넘었었어요. 그대로 비상장이던 시절에서는요. 세상이 이 회사 지갑 사정을 절반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아까 그 기부랑 이 숫자를 겹쳐보겠습니다. 아이들 계좌에 들어가는 스페이스X 주식 한 주는 결국에 비트코인 2조 원어치를 품은 회사의 소유권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코인을 단 한 개도 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만든 계좌 200만 개의 코인을 품은 주식이 배달되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은 안 해야겠죠. 그 비트코인의 회사 몸값의 0.1%도 안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아이 한 명에게 돌아가는 코인 노출은 사실상 티끌만큼 가요. 다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좌에 코인을 직접 담는 거는 현행법상 막혀있고 법을 고쳐야지 가능한 일인데 간접적으로는 벌써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도지 투자자한테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간 포인트가 하나 있죠. 스페이스X가 원래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021년 당시 세계 최초로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고 발표한 회사입니다. 도지코인으로 값을 치르고 위성을 쏘아올리는 계약이었었는데 그 위성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포인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이야기가 전부 머스크의 말과 트윗으로만 존재했어요.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제 스페이스X는 상장사입니다. 새로운 회계 규칙에 따라서 보유한 코인의 가치를 3개월마다 시장 가격 그대로 성적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성적표는 누구나 열어볼 수 있고 일론 머스크의 회사의 코인 살림이 추측의 영역에서 이제는 서류로 확인되는 영역으로서 본격적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왜 중요할까요? 시장이 이미 말에는 반응을 멈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지난 3월 도지코인 관련 영상을 직접 올렸을 때도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렇다면 도지 홀더가 들여다볼 창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SNS가 아니라 스페이스X의 분기 공시, 트럼프 계좌를 둘러싼 머스크의 결정, 그리고 3분기의 전면 확대를 예고한 도지 결제망 같은 여러가지 실제 사용 지표나 정보 날짜랑 서류가 있는 이벤트들이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먼저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의 방송 발언 이전에 이미 회사랑 직접 협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요청이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수순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에 이 판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요. 전국적인 방송에서 기대를 공개를 해버렸었기 때문에 거절에는 눈에 보이는 비용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고객은 나사랑 국방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 상대로 고객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가 곧 매출인 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자가 먼저 길까지 닦아놨으니까 확률에 주는 참여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도지코인 관점에서 진짜 변수는 참여 여부가 아니라 참여 방식입니다. 쇼트웰처럼 얌전히 주식으로 내면 그건 스페이스X 뉴스로 끝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남이 짜준 각본대로 움직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들이 결제나 코인 쪽과 닿을지는 지금 시점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달력에 적어두고 확인할 변수로서 관리하자는 입장이에요. 마치 지금 도지코인 가격은 110원대죠. 6월 한 달 30% 하락하고 나서 110원 선을 지키느냐, 이걸 두고 공방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도지 ETF라거나 주식처럼 사고 파는 도지 펀드, 이 두 개의 들어온 돈은 다 합쳐서 약 300억 정도. 기관은 아직까지 구경만 하는 수준입니다. 결제망은 깔리고요. 규제는 정리가 됐는데 가격은 바닥권인 상황.
재료랑 가격이 따로 노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틈을 메울 다음 재료는 트윗이 아니라 날짜가 박힌 이벤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이들 계좌라는 새로운 판을 깔았고 일론 머스크의 2인자가 먼저 주식을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정작 트럼프에게 지목당한 머스크는 침묵 중에 있습니다. 상장 서류로 드러난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2조 원 규모는요. 일론 머스크 기업의 코인 이야기가 트윗에서 공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신호겠고, 그래서 도지코인 투자자의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아니라 머스크의 결정과 서류에 찍힐 날짜겠죠. 머스크가 정말로 움직이게 된다면 쇼트웰처럼 주식일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다운 전혀 다른 방식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상승할 때의 계획은 세워두시지만요. 정작 하락했을 때의 계획은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항상 기대했던 방향성으로만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에 대한 계획들을 미리 세워둔 사람들, 이 조정 하락세가 온더라도 흔들림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대응이 가능하신데요. 결국에 좋은 투자라는 것은 이 상승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